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군과 한국군의 연례 합동 군사 연습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오늘 한국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번 훈련은 미군 2만 5천여 명과 한국군 5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주 동안 진행됩니다. 미국과 한국 당국은 이번 훈련이 순수한 방어적 성격의 연례 훈련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북한은 전면적인 침략 연습이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북한군은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만일 북한 영토가 위협을 받는다면 핵 선제 타격을 통해 미국과 워싱턴을 잿더미로 만들 준비가 돼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올해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은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태영호 전 공사의 한국 망명으로 양측 간 긴장 상태가 한층 악화된 가운데 열리는 것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여름 휴가를 끝내고 오늘 업무에 복귀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가족과 함께 어제까지 16일간 북동부 매사추세츠주의 유명 휴양지 마서스 비니어드에서 휴가를 보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휴가 기간 수차례 골프를 즐겼으며 어제는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와 함께 도보 여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내일은 대규모 홍수 사태로 13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남부 루이지애나주 피해 현장을 방문합니다. 또 틈틈이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지원 유세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이어 다음 달 2일부터 9일까지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리는 중국과 라오스 등 재임 중 마지막이 될 아시아 순방길에 오릅니다. 필리핀은 유엔 회원국으로 계속 남을 것이라고 페르펙토 야사이 필리핀 외무장관이 밝혔습니다. 야사이 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의 최근 유엔 비난 성명에 대해 해명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어제 성명에서 자신의 마약 밀매 방지 정책에 대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의 비난에 불쾌감을 나타내며 유엔 탈퇴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야사이 외무장관은 그러나 두테르테 대통령의 발언은 유엔에 대한 실망과 좌절을 표현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두테르테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6월 이래 적어도 1,000명의 마약 밀매 용의자가 살해됐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이번 주 아프리카 나이지리아를 방문합니다. 케리 장관은 수도 아부자에서 무함마드 부하리 나이지리아 대통령 등과 만나 경제와 안보, 부정부패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국과 나이지리아는 한동안 교착 상태 이후 최근 협력 관계가 점차 진전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는 그동안 미국이 이슬람 과격단체 보코하람 소탕전에 필요한 무기를 공급해주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낸 반면 미국은 반군이 미군 무기를 인권 유린에 사용할 수 있다며 우려해왔습니다. 미국은 그러나 부하리 정부가 들어선 뒤 이웃나라 카메룬에 보코하람을 겨냥한 무인기를 배치하고 동북부 마이두구리시에 소규모 병력을 주둔시키는 등 지원 규모를 늘리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소말리아 중부 지역에서 어제 2건의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해 적어도 20명이 사망했습니다. 소말리아 관리들과 목격자들은 첫 번째 차량 폭탄 공격이 갈카요시 지방정부 건물과 인근 시장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무두구주의 수도인 갈카요시는 수도 모가디슈에서 북동쪽으로 700km가량 떨어져 있으며 서로 경쟁 관계인 시족 집단이 북부와 남부로 나뉘어 있습니다. 소말리아의 이슬람 반군단체 알샤바브는 자신들이 이번 공격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수도 모가디슈의 정부 건물에도 폭격이 가해져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소말리아 교통부는 3발의 포탄이 교통부 건물 내부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남미 국가에서 처음 치러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하계올림픽이 17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어제 폐막됐습니다. 폐막 시기에 열린 마라카나 스테디움에는 이날 비바람이 몰아치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천 명의 관람객이 참석했습니다. 폐막식은 2020년 하계올림픽 개최지인 일본 도쿄에 올림픽길을 넘기는 것으로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한편 이번 올림픽에서는 미국이 금메달 46개로 1위를 차지했으며 영국과 중국이 각각 27개와 26개로 2, 3위에 올랐고 한국은 금메달 9개로 8위, 북한은 금메달 2개로 34위를 기록했습니다. B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8월 22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 내부가 지도층의 이단 탈북 등으로 심각한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주요 인사들까지 탈북과 외국으로의 망명이 이어지는 등 심각한 균열 조짐을 북한 매체는 한국으로 망명한 태영호 공사를 범죄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 주민들의 동요를 막기 위한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연례 군사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을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북한은 이에 반발하며 핵 선제 타격을 경고했습니다. 화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에는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9도에서 24도, 낮 최고기온은 20도에서 3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 내부가 지도층의 이단 탈북 등으로 심각한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면서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 외교관 등 주요 인사들의 탈북과 망명이 이어지는 등 북한 내부의 동요가 심상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와 을지 국무회의를 잇따라 주재하고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삶은 도외시한 채 지속적인 공포 통치로 주민들을 억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근에는 북한 엘리트 층조차 무너지고 있고 북한의 주요 인사들까지 탈북과 외국으로의 망명이 이어지는 등 심각한 균열 조짐을 보이면서 체제 동요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 정권이 내부 동요를 차단하고 추가 탈북을 방지하면서 한국 사회의 혼란을 조장하기 위해 사이버 테러 등 각종 테러와 도발을 저지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태영호 전 공사의 최근 망명과 관련해 북한 지도층의 동요를 지적하고 체제 단속을 위한 북한의 테러와 도발 가능성에 강력 경고하는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한권 교수입니다. 이전과 다른 북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북한이 국면 전환용 카드로 테러의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주시하며 한국 국민의 안전을 강조하신 면이 있습니다. 또 북한 체제의 동요 가능성을 언급한 대목은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 당국 간부와 주민을 향해 통일은 차별과 불이익이 없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북한 최고위층과 분리시키는 대북 접근법을 재차 내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 극단의 길을 가고 있고 핵심 엘리트층마저 등을 돌리면서 탈북이 이어지는 지금은 잠시도 방심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한국 사회 내부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는 행동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22일 시작된 미한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에 대해서도 북한이 무자비한 핵 세례를 위협하면서 추가 도발 가능성을 노골화하고 있다며 철저한 대비를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위협인 만큼 이에 대응하는 우리의 훈련도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실전 같은 훈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사이버 테러나 위성 위치 정보 체계, GPS 전파 교란은 평시에도 심각한 위협이므로 실전과 같은 대비 훈련이 필요하고 북한이 물리적 도발을 일으킬 땐 철저한 응징을 통해 북한이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자멸할 것임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결정과 관련해서도 북한이 적반하장으로 왜곡하면서 추가 도발의 빌미로 삼으려 한다며 이런 북한의 공세에 내부 갈등과 혼란이 커지면 북한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라며 단합을 호소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은 최근 한국으로 망명한 태영호 공사를 범죄자라고 주장했는데요. 한국통일부는 북한 주민들의 동요를 막고 추가 탈북을 억제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은 그동안 엘리트가 망명하면 남측에 납치라고 왜곡하면서 자금 횡령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등 범죄자로 몰약하며 비난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또 망명 인사들에 대해 인간 쓰레기를 없애기 위한 실제적 조치를 단행할 것이라며 보복 조치를 공개적으로 위협해왔다고 이 당국자는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0일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를 범죄자로 몰면서 한국 정부가 반공화국 모략 선전을 벌이고 있다고 강변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동족 대결의 새로운 모략극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최근 한국 정부가 영국 주재 북한 대표부에서 일하다가 범죄 행위가 폭로되자 법적 처벌이 두려워 가족과 함께 도주한 자를 끌어들이는 노름을 벌여놓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신은 이어 북한 중앙검찰소가 도주자의 범죄 자료를 료해하고 지난달 12일 고의적 비밀 누설죄와 재산 횡령 혐의 그리고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수사 시작 결정서를 발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논평은 한국 정부가 지난 17일 태전공사의 망명을 공식 발표한 지 사흘 만에 나온 북한 당국의 첫 공식 반응입니다. 이보다 앞서 북한의 비공식 대변인으로 불리는 일본에 있는 조미 평화센터의 김명철 소장은 지난 18일 영국의 일간 텔레그라프와의 인터뷰에서 태전공사의 망명이 한국 정보기관의 전형적인 작업으로 북한을 붕괴시키려는 책략의 일부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소장은 한국 정부가 돈 또는 여자들로 전 세계 북한 외교관들을 유혹하려 하고 있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북한 관영 매체나 관련 인사들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의 지난 19일 기자설명회 발언입니다. 당연히 자발적으로 갔다 하면 자기 체제에 대한 어떤 비하 그리고 패배감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남쪽이나 다른 유혹에 빠져서 갔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아니겠습니까? 북한의 이런 주장은 태전공사를 범죄자로 몰아 망명의 의미를 축소하고 한국 당국의 책임을 돌림으로써 김정은 체제에 대한 북한 주민의 동요를 막고 추가 탈북을 억제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태전공사 자신은 탈북 동기와 관련해 북한 사회에 대한 혐오감과 자유세계에 대한 동경이라고 밝혔다고 한국의 관계당국은 전했습니다. 통일부 정 대변인의 지난 17일 발표 내용입니다. 태공사는 탈북 동기에 대해서 김정은 체제에 대한 어떤 염증 그리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동경 그리고 이제 자녀와 장래 문제 등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의 보도 외에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TV나 조선중앙방송 등 북한 주민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다른 매체는 22일까지 태전공사의 망명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는
북한이 태전공사의 망명 관련 소식을 북한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언급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할 말은 외부에 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영국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은 런던 주재 북한 대사관에 근무하던 태용호 공사의 망명에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또 태공사를 포함한 북한 외교관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런던에 있는 국제 탈북민연대 김주일 사무총장은 19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면서 지켜본 태영호 공사는 다른 북한 외교관들과는 달랐다고 말했습니다. 다양한 캐릭터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좀 우락부락하고 막 성격 얼굴에 흥분돼가지고 얼굴에 뭐 힘도 주고 막 하는데 태영호 공사는 뭐 좀 차분한 성격, 조용하고 말리는 것도 가격하게 말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여기서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던 차분하고 좀 침착하고 논리적이고 뭐 이런 전형적인 당일권 같은 성격 그런 이미지였죠. 김주일 총장은 태공사가 북한의 정책을 외부에 홍보, 선전하는 역할과 함께 탈북자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탈북자들의 인권 활동을 감시, 저지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태공사가 주영 북한 대사관을 관장하는 당 조직 책임자, 즉 당 세포 비서로서 외교관들과 그 가족들까지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자리에 있었다며 이에 따라 대사관의 실질적인 실권자는 태공사였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행정 책임자인 대사보다 당비서에게 더 이렇게 잘 보이려고 하고 그 당비서만 더 잘 두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태공사는 북한의 시스템 상으로 자연스럽게 북한 내에서는 실질적인 실권을 줄 수밖에 없고요. 김 사무총장은 태공사 망명 이전에 주영 북한 대사관에 태공사를 비롯해 3명의 외교관이 근무하고 있었다며 현재 대사관은 인적이 끊긴 상태로 직원들은 건물 안에 칩거한 채 업무를 완전히 중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 대사관 우편함에 많은 우편물들이 쌓여 있지만 아무도 가져가지 않아 오래 방치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김 사무총장은 태공사가 과거 한 강연에서 자신의 월급이 1,400파운드, 미화로 1,800달러 정도라고 말했지만 자신들이 파악한 바로는 700파운드, 미화 910달러 정도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태공사를 비롯한 주영 북한 대사관 외교관들이 경제적으로 매우 빠듯한 생활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사무실이 코리아푸드라는 한인마트에 있는데 거기에 북한 대사관 외교관들이 가끔씩 쇼핑을 와요. 쌀도 산다거나 무슨 라면도 산다거나 이렇게 오는데 우리가 통상 여기 영국인들이나 우리 탈북민들이 시장을 보면 보통 한 100에서 150파운드 레치를 사요.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북한 외교관들이 쇼핑을 객관적으로 보면 보통 한 10파운드에서 50파운드 미만짜리를 가지고 와서 쌀 2포대, 라면 한 박스 그런 것만 사가고 가거든요. 김 사무총장은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북한 외교관들의 생활이 빠듯하다며 영국에 있는 한국 교민들이 비공개적으로 쌀 등 물자 지원도 많이 해줬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에 정착한 탈북 여성으로 유럽의 태북 인권단체인 유럽 북한인권협회 박지연 간사는 태공사의 한국 망명 소식에 많이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영국 대사관에서 그렇게 공사하시던 분이 나가셨다 하니까 처음엔 좀 놀랐고요. 다른 데도 아니고 특히 가족 모두가 이제 망명을 했다는 소식에 많이 놀랐고 또 무사히 한국까지 도착을 하셔가지고요. 또 많이 아쉽대고. 네. 박 간사는 최근 러시아에서 망명 소식이 나오기도 했지만 영국에서 그런 망명 소식이 나올 줄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박 간사는 태공사를 직접 접촉할 기회는 없었지만 대학 강연 같은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태공사가 어떤 인물인지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주로 김정은에 대한 선전, 북한에 대한 선전을 이제 주로 많이 하고 그리고 특히 작년에 제가 어느 대학교 이벤트 갔을 때 행사 갔을 때 그때 이제 한 학생이 질문이 여기 대사관에 있는 사람이 얘기로는
북한에서 여행의 자유가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여행의 자유가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왜 나하고 한 얘기가 다른가 하고 이런 질문이 그때 들어와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간접적으로 태공사에 대해서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네. 박 간사는 북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영국인으로부터 태공사가 매우 독립적인 성향을 가진 인물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태공사가 다른 외교관들과 한 집에 살면서 매우 불편하게 생활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대사관이래야 이 다른 이렇게 뭐 우리 대한민국 공관처럼 이런 건물이 아니고요. 다른 대사관처럼 건물이 아니고 주택에 이제 한 집을 이렇게 세 맡아서 있는데 뭐 영국이 집이라는 건 저희가 사니까 더 뻔하잖아요. 안에 뭐 네 가족이 모여서 산다는 것이 참으로 불편한 점도 많죠. 서로 감시도 당하고 뭐 이렇게 그냥 그 사람들의 생활이 그냥 뻔한 것 같아요. 참으로 숨막히는 생활을 했을 것 같아요. 네. 박 간사는 태공사 가족이 한국에서 자유롭게 생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본격적으로 영국 등 유럽 국가에 다시 망명을 신청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0년대 중반 이후입니다. 그러나 2009년쯤부터 영국 정부가 탈북자들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면서 영국에 망명을 신청하는 탈북자들이 크게 줄었습니다. 김주일 사무총장에 따르면 영국에는 공식 비자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갖고 체류하는 탈북자가 600여 명에 달하며 체류 허가를 받지 못하고 신청만 한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는 탈북자까지 포함하면 700여 명 정도가 됩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연례 군사훈련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대북 방어 준비 태세를 격상해 훈련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북한은 이에 반발하며 핵 선제 타격을 위협하고 나섰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한연합사령부는 2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한국에서 UFG,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UFG 연습은 미한 동맹의 대비 태세 향상과 영내 방어, 한반도 안정 유지를 위한 미국과 한국의 연례 훈련입니다. 올해 UFG 연습에 참가하는 미군 병력은 해외 증원 병력 약 2,500명을 포함해 모두 2만 5천여 명입니다. 한국군은 예년 수준인 5만여 명이 참가합니다. 이번 UFG 연습은 작전계획 5015를 적용한 전쟁 대응 시나리오에 의해 진행됩니다. 한반도 전시 상황에 적용되는 작전계획 5015는 지난해 6월 미한 양국이 서명한 작전계획 문서로 유사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 기지 등을 선제 타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북한의 전쟁 준비가 한 단계 더 임박한 상황을 가정해 대북 방어 준비 태세인 대북콘을 격상해 훈련이 실시됩니다. 김정은 체제 5년 차인 북한 정권의 기습 도발 가능성이 커졌다는 판단에 따라 대북 방어 준비 태세 수위도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군 관계자는 UFG 연습은 방어적 목적의 지휘소 훈련으로 주로 정보 체계를 이용해 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되는 만큼 이번 훈련 기간 미군의 전략 무기를 한반도에 전개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사령부는 22일 오전 9시 40분쯤 유엔군 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판문점에서 북한군의 UFG 연습 일정과 이번 훈련이 비도발적 성격이라는 점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22일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UFG 연습을 핵전쟁 도발 행위라고 주장하며 사소한 침략 징후라도 보일 경우 가차없는 핵 선제 타격을 가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또 현재 한반도는 사실상 임의의 시각에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위기 일발의 상태라면서 북한군 타격연합부대들이 항시적 결정태세를 견지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성명은 이번 입장 발표가 위임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정에 따른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연례 방어 훈련인 UFG 연습을 북침 소동이라고 왜곡 비난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의 22일 정례 브리핑 내용입니다. 핵선제 타격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거, 이런 위협적인 언사를 올리는 것 자체를 있어서는 안 되는 유감스러운 행동이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정준희 대변인은 북한이 이러한 도발적인 행태에서 벗어나 핵과 미사일에 대한 개발과 위협을 중단함으로써 올바른 선택의 길로 나오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미한 군당국 역시 UFG 훈련은 어디까지나 정례적인 방어적 훈련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미한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국 공군은 UFG 훈련에 맞춰 지난 19일부터 26일까지 대규모 종합 전투 훈련인 소어링 이글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엔 F-15K, KF-16 전투기를 비롯한 항공기 60여 대가 투입되며 530여 명의 한국 공군 병력이 참가합니다. 또한 적 항공 전력의 대규모 기습 공격을 가정해 이를 탐지, 식별, 요격하는 방어 제공 작전은 물론 적의 핵심 전력과 도발 원점까지 타격하는 공격 편대군 훈련도 진행됩니다. 아울러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긴급 항공 차단 작전도 연습할 계획입니다. 이는 적의 탄도미사일과 화력, 보급로 등을 미리 차단하는 훈련입니다. 지난 2008년 처음 소어링 이글 훈련을 시작한 한국 공군은 매년 2차례 이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태용호 공사의 한국 망명에 의해서 미한 연합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 시작됨에 따라서 이 한반도에 최근 긴장이 높아질 요소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한국국책연구기관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박사와 함께 한반도 정세를 진단을 하고 또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전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한범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오늘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북한의 주요 인사들까지 탈북과 망명이 이어지는 등 심각한 균열 조짐과 함께 체제 동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지금 북한 권력층의 상황을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십니까? 예, 뭐 저는 이제 지금 그 한국이나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제 하나는 이제 김정은이 초기에 일부 전망과 달리 이 집권 5년을 무사히 넘기고 있다. 거기다 이제 36년 만에 당대회도 개최를 했다. 이런 점에서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시각이고요. 예. 이제 다른 한편에서는 큰 겉으로 보이는 것이고 사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이제 김정은 정권은 상당히 불안정하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저는 뭐 오래전부터 그 후자입니다. 이제 불안정하다는 쪽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은 사실은 이제 요건만 볼 수는 없고요. 네. 이미 8.15 경축사에서 과거와 달리 이제 그 메시지의 전달 대상이 북한의 당국이 아니고 네. 김정은이나 그 최고 지도부가 아니고 주민과 간부라고 하는 분들에게 이제 메시지를 전달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 통일시대의 새로운 긍정적인 비전을 제시를 한 적이 있고 이거는 네. 상당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사실 뭐 그 일국의 최고 지도자 언급에서 저 정도 나왔다는 이야기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정보를 봤을 때 예. 김정은 정권이 상당히 불안정하다라는 판단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네. 태공사의 망명이 권력층을 비롯한 북한 내부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앞서 박사님께서는 북한이 상당히 불안정한 여러 그 징후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것들의 결과인지 아니면 또 이제 이게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결과이면서 영향을 줄 거라고 보여져요. 저는 예. 사실은 결과라는 부분이 더 중요하고요. 그건 왜 그러냐면 네. 지금 김정은이 집권을 이제 2011년 사실상 2012년부터 이제 집권을 했는데요. 네. 2012년, 13년 2년 동안에만 북한 내 최고위직의 약 45%를 교체를 했어요. 예. 우리가 이제 북한의 그 최고위직을 한 218개 정도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중에 97명을 교체를 했어요. 예. 그리고 작년 말까지 뭐 이 중에 상당수는 처형이 됐고요. 작년 말까지 북한 고위직의 약 140여 명이 처형이 된 것으로 여기는 이제 리용호 총참모장,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장성택 행정부장, 그다음에 뭐 정운갑 그 서해함대 제1전대장이라든지 예. 정운학 노동당 중앙위원회 후보인 이 사람들 모두 처형이 확인이 됐어요.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리용호를 중심으로 하는 선군 시대 야전 세력에 대해서 철저한 숙청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 또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그 드러나지만 않고 있지만 그다음에 장성택 행정부장에 대한 그 관계 있는 그런 어떤 세력들에 대해서 지금 중하부까지 아주 철저하게 숙청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일 체제의 엘리트들은 매우 불안정하다. 겉으로는 지금 뭐 안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 내일을 알 수가 없는 불안정한 상태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의 경우에도 태공사하고 그 부인 일족의 망명은 어떤 뭐 단순한 실수나, 왜냐하면 태공사 정도의 집안이라고 그러면 예. 단순한 실수는 넘어갈 수 있거든요. 네. 본다 그러면 태공사는 상당히 오랫동안 김정은 집권이 치밀하게 준비를 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엘리트의 그 이반의 어떤 상징의 사건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무리한 엘리트 정책의 결과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금까지 5년 동안의 김정은의 국정 운영의 무모한 국정 운영의 결과이면서 예. 향후에 추가적인 연쇄 움직임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 두 나라가 오늘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을 시작합니다. 한반도 이제 긴장이 높아질 요소들이 하나 더해진 건데 북한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보십니까? 예, 뭐 어쨌든 김정은 집권 이전부터 네. 왜냐하면 이제 군사적인 대응 논리상 아무리 우리가 방어 훈련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적대적인 세력에서 군사 훈련을 하게 되면 한쪽도 사실은 거기에 상응하는 대비 태세를 갖춰야 돼요. 그게 네.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김정은 정권의 취약한 국력이나 경제력, 내구력으로 봐서는 지금 뭐 그런 대규모의 군사 훈련이나 대응체를 구축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다른 형식의 비대칭 형의 어떤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원술 차원의 어떤 그런 그 도발을 높이는 상황에서 예. 그 비대칭 전력을 활용한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뭐 국지적 도발은 지금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이런 군사훈련 상황에서 뭐 김정은이 직접적으로 그런 도발하기는 어렵고요. 네. 그 주체가 그다음에 원인이 불분명한 형태 사이버 테러라든지 예. 아니면은 이 탈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 납치라든지 네. 우리 해외에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는, 그러니까 어떤 안보 시큐리티 어떤 안전에 좀 그 위협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의 우리 주민들 국민들에 대한 테러라든지 예. 아니면 뭐 탄도미사일 스쿼드나 아니면 노동계열의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 발사한다든지 예. 어쨌든 여하한 형태로든 반응을 보일 것도 예상이 됩니다. 예. 한국 정부도 한국 국민을 겨냥한 북한의 테러 가능성을 경고를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맥락에서 이것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신 겁니까? 아니요, 이미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개인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그런 그 북한 민주화 관련 NGO에서도 이미 상당한 정보를 입수를 했고요. 예. 오늘 통일부가 우리 3명의 탈북하셨던 분들이 이제 중국 지역으로 다시 방문하셨다가 네. 이미 3분이나 납치가 됐다라고 이미 공식 인정을 했어요. 예. 그중에 이제 고현철 씨 같은 경우는 북한 방송에도 나왔고요. 고현철 씨 경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정보로는 치밀한 사전 기획에 의한 유인 납치에 해당을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미 우리 국민을 엄연히 탈북하신 분들도 우리 국민이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미 북한의 테러는 이미 시작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 비대칭 전력을 이용한 어떤 도발 앞서서 언급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북한이 뭐 일본 언론을 통해서 플루토늄 재추출을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추가적인 어떤 핵실험이나 핵도발 이런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예,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지난주라고 그러면은 태공사는 이미 뭐 그 이전에 그 탈북 이제 망명을 결정을 했고요. 이미 예. 북한도 그걸 알고 있었죠. 주지한 상태에서 일본 언론과 뭐 매우 이례적으로 그 사실을 공개를 했고요. 그렇기 예. 때문에 또 북한으로서는 기술적으로 추가적인 핵실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순서가 기술적으로 봐도.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북한은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을 빌미로 해서 그걸 이제 요구하면서 전방위적으로 이제 대남 공세를 취하고 있는데 예. 우리 정부 입장은 뭐 비핵화 없는 대화는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어느 정도 대화 공세를 펴고 지금 수세에 몰릴 경우에 충분히 5차 핵실험 또 나아가서는 6차 핵실험까지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반도 정세와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였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이후 북한과 중국 간의 교역 실태가 핵심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외 무역은 대중국 교역이 거의 전부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통계 자료를 입수하려면 빼놓을 수 없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해관총서입니다. 뉴스인사이드 오늘은 해관총서가 어떤 곳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채택한 이후 매달 관심을 끄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한국연합뉴스TV의 보도입니다. 중국 해관총서의 북중 4월 교역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중국의 대북 수입액은 약 1,922억 원으로 지난해 4월에 비해서 22.35% 급감했습니다. 대북 제재 시행 이후 특별히 눈길을 끄는 자료는 바로 중국 해관총서가 매달 내놓는 북중 무역 통계입니다. 북한의 대외 무역은 사실상 중국과의 교역이 거의 전부인 만큼 해관총서의 북중 교역 통계는 대북 제재의 효과를 가늠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综合上述情况，我们认为今年外贸形势依然严峻复杂。 해관총서는 지난 4월년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전반적인 교역이 양호한 상황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해관총서의 주요 기능은 국경을 드나드는 운송수단, 화물, 여행자 휴대품, 우편 물품과 기타 물품을 관리 감독하고 관세나 기타 세금을 매기는 일입니다. 또 무역 관련 통계를 집계하고 기타 세관 업무 처리도 중요한 일입니다. 북한의 세관 총국 그리고 한국의 관세청이 바로 중국 해관총서에 해당하는 조직입니다. 해관총서는 지난 1980년 2월 대외경제무역부에서 분리 독립해 중국 국무원 직속의 장관급 기관이 됐습니다. 현재 해관총서 산하에는 46개 직속 해관과 산하 사무처 400개, 통관검사소 4,000곳이 있으며 직원은 약 5만 명에 달합니다. 한국 YTN의 보도입니다. 네, 중국이 다음 달 1일부터 북한과의 석탄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또 이미 중국 상무부의 관련 부서와 수출입 통관 업무를 총괄하는 해관총서가 명령을 내렸고 해관총서는 북한과 중국 사이의 교역에서 상무부와 함께 가장 중요한 기관 가운데 하나입니다. 실제로 해관총서가 수출입 업무를 관리, 감독하기 때문에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해 항상 해관총서의 움직임이 주목받습니다. 대북 제재 효과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북중 무역 관련 통계는 유엔 통계를 제외하고는 중국 해관총서에서 나오는 자료가 사실상 유일합니다. 각종 언론 매체와 연구기관들은 북중 교역 관련 현황을 대부분 해관총서 자료에서 얻고 있습니다. 해관총서는 대북 제재와 관련해 유용한 자료를 매달 내놓고 있습니다. 중국 해관총서의 황숭핑 대변인은 지난 4월 베이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올해 1분기 북중 교역액이 약 12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황 대변인에 따르면 1분기 중국의 대북 수입액은 전년 동기보다 10.8% 증가했고 대북 수출액은 14.7% 늘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라 지난 3월 2일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는 북한으로부터 민생 목적을 제외한 석탄 등 몇몇 광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상무부도 지난 4월 5일 대북 금수 품목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후속 조치로 북한으로부터 수입, 수출을 금지하는 광물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해관총서의 황숭핑 대변인은 당시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해 상무부가 발표한 규정을 엄격하게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상무부가 발표한 대북 금수 조치가 4월 5일부터 적용됐다면서 1분기 대북 무역이 금수 조치 적용을 받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해관총서 집계에 따른 최근 북중 교역 현황을 살펴보면 북한과 중국의 6월 교역액은 전달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관총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북중 교역액은 약 4억 9천만 달러로 전달인 5월과 비교해 20.1% 증가했습니다. 북중 교역액은 두 달째 줄었다가 6월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6월 북한의 대중 수출과 수입은 모두 늘어났습니다. 북한의 대중 수입액은 약 2억 8천만 달러로 전달보다 20%, 대중 수출은 약 2억 1천만 달러로 19.8% 증가했습니다. 북한이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은 무연탄으로 이 기간 모두 8,700만 달러어치가 팔렸습니다. 또 편물이 아닌 의류 제품이 4,500만 달러로 2위,
그리고 철광 제품이 2,200만 달러로 대중 수출 3위에 올랐습니다. 반면 북한이 중국에서 가장 많이 사들인 품목은 기차와 자동차 관련 제품으로 약 2,500만 달러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2위는 보일러 관련 제품으로 2,400만 달러, 3위는 2,100만 달러치가 수입된 인조 필라멘트 제품이었습니다. 해관청소의 북중무역 통계는 매월 말 해관청소 인터넷 홈페이지에 발표됩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전해드리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경기도 부천 지역에서 최근 통일을 주제로 한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렸습니다. 광복절인 지난 15일에는 통일을 염원하는 평화통일 생활음악제가 열렸는데요.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부천 지역에서는 광복절을 전후해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난 15일 낮에는 북한의 개성이나 통일이 연상되는 요리 경연대회를, 저녁에는 평화통일 생활음악제를 진행했는데요. 부천 평화통일 생활음악제에는 예선을 통과한 10팀이 평화와 통일을 주제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2016 부천 시민통일문화제 추진위원회 상임 집행위원장 구자호 씨입니다. 부천 시민통일음악회는 올해가 26년째입니다. 그래서 부천 지역의 시민사회 종교단체들이 매년 이제 8.15를 즈음해서 모여서 지역의 통일의 기운을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행사라서 벌써 26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그냥 노래 잘 부르고 연주 잘하는 팀들을 모셔다가 공연 위주로 했는데요. 올해는 처음으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노래 자랑 형식으로 해서 시상도 하고 상금도 주고 그런 행사로 진행을 합니다. 예선 때 22개 팀이 접수를 하셨는데요. 그중에 저희가 본선에 10개 팀을 선정을 해서 오늘은 10개 팀이 경연을 하시고요. 그리고 축하 공연으로 2개 팀이 축하 공연을 해주십니다. 홍대에서 전문적으로 음악 하시는 팀들도 오셨고, 동네에서 그냥 합창 모임을 하시는 분들도 오시고 되게 다양한 팀들이 참여를 하셨어요. 심지어는 어떤 분은 노래방에서 노래하는 걸 찍어서 보내주기도 하시고, 그런 분들이 다양한 부천 시민들과 이런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참가자들은 기존에 있던 곡들 중에 평화와 통일을 노래한 곡들을 선곡하거나 직접 창작한 곡들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부천 지역의 직장인 밴드는 평범한 시민들이 꿈꾸는 평화와 통일에 대한 염원을 노래에 담았습니다. 대여섯 명 되는 것 같아요. 다들 직장이 다 달라요. 그래서 평일에 퇴근하고 저녁 때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못 모이긴 한데, 나름 이제 불러주시는 분들이 있거나 그럴 때는 나가서 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동안은 항상 기존의 곡들을 연습해서 해왔는데 오늘은 뜻깊게 또 작사 작곡을 해봤어요. 처음으로. 그래서 좀 더 긴장되고 걱정도 되기도 하고 그래요. 또 통일이나 평화나 이런 게 세계 정치나 우리나라 정치나 이렇게 어려운 것들이 아니라 우리 소소한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평화들, 통일들, 우리가 생각하면 여행 같은 거나 이런 가까운 일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메시지가 잘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지은 가사 중에 했던 거, 나에게 통일이란 그 백두산에 있는 얼음빙수나 금강산에서 먹는 산채 비빔밥이나 기차 타고 유럽까지 여행 가는 그런 소소한 것들이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부천 지역의 주부들도 함께 했는데요. 주부들로 이루어진 우쿨렐레 동아리는 연주와 노래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함께 연습하면서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좋은 시간 갖고 있어요.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등수나 이런 건 연연하기보다 이렇게 같이 함께 한다는 게 너무 기분이 좋고요. 제목은 우린 원해 평화통일. 따사로운 햇살들이 온 세상을 감싸듯 우린 모두 하나 되어 밝은 세상 펼쳐요. 어두웠던 지난 일들 이제는 잊기로 해요. 손맛 잡고 평화통일 함께 이루어가요. 개성공단, 금강산도, 백두산 천지까지도 모두 우리 땅, 우리 민족, 우린 모두 한 형제. 우린 원해 평화통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모두 한마음 하나 되어 평화통일 이루어요. 축제에 맞는 그러한 음악이기 때문에 가사 전달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평화의 나무 합창단도 함께 나와 이번 대회를 축하했는데요. 평화의 나무 합창단의 오신근 대표입니다. 저희 합창단은 평화와 인권과 생명 이런 가치를 전달하고자 시민들이 모여서 노래하는 합창단이고요. 현재 한 10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평화와 통일에 대한 기본적인 마음가짐들이 준비되는 게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서 벌어지는 통일 음악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6 부천 시민통일음악회 대상은 2인조 여성팀인 베니줄리의 창작곡 그날이 오기를이 차지했습니다. 부천 시민통일음악회는 올해로 26년째 진행하고 있는 행사인데요. 앞으로도 이 행사는 매년 이어집니다. 2016 부천 시민통일문화제 추진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 구자호 씨입니다. 저희가 평화 통일을 바라는 주제로 그 행사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이런 마음들이 부천의 시민들에게 더 많이 알려지고 퍼지는 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평화 통일이 한반도에 이루어지는 게 저희가 가장 바라는 바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시간입니다. 도성민 기자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도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사상 처음 남미에서 열렸던 브라질 리우 올림픽이 모두 끝났습니다. 한국 선수들도 좋은 활약을 보였죠? 그렇습니다. 사상 최초로 남녀 단체와 개인 전 종목을 석권한 양궁의 대기록이 나왔고요. 역사상 최초로 올림픽 3연패를 성공한 사격 선수가 바로 한국 사람입니다. 네. 펜싱에서는 사상 첫 금메달을 따낸 이 에페 종목이 한국 사람들한테 꽉 와닿았고요. 태권도는 5명의 선수가 출전했는데 전 종목에서 메달을 하나씩 다 거머쥐었습니다. 네. 가장 최근에 끝난 게 바로 112년 만에 정식 종목으로 부활한 골프지요. 네. 여자 골프는 116년 만이라고 하는데 이 세계 골프 대회를 휩쓸었던 한국의 박인비 선수가 올림픽 금메달까지 일궈냈습니다. 예. 한국의 최종 성적은 금 9개, 은 3개, 동 9개, 메달이 모두 21개입니다. 네. 금메달 수를 우선으로 하는 그 종합 순위로는 8위이고요. 예. 이렇게 리우 올림픽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한국 목표가 금메달 10개, 종합 순위 10위였는데 그래서 이거 어떻게 목표를 달성한 거라고 봐야 될까요? 네, 한 개 금메달을 더 필요로 했지만 일단 종합 순위는 8위, 절반의 성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리우 현지에서 열린 선수단 기자회견에서 약속했던 그 텐텐 금메달 10개 종합 순위 10위는 아니지만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선수들의 열정과 투혼으로 메달 순위 8위를 달성할 수 있었다는 그런 선수단장의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투기라든지 구기 기초 종목에서 부진했다는 자체 평가가 나왔고요. 네. 중장기 전략을 세워서 4년 뒤에 2020년 도쿄 올림픽에서 리우 이상의 성과와 감동을 얻어낼 것이라면서 4년 뒤를 약속하게 됐습니다. 4년 뒤에는 가까운 데서 하네요. 도쿄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올림픽 메달리스트, 올림픽을 딴 사람들에 대한 포상도 이제 관심거리일 텐데 네. 올림픽을 위해 땀 흘린 선수들의 기쁨을 배가시키는 포상금 제도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죠. 한국은 어떻습니까?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크게 메달 포상금 또 연금 소속 협회나 지역 자치단체에서 주는 약속했던 별도의 보상금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남자 선수들의 경우에는 병역 면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습니다. 네. 한국 정부가 내건 공식 메달 보상금은 4년 전인 2012년 런던 올림픽 수준과 같고요. 예. 금메달에 6천만 원, 미화로 53,300달러가 됩니다. 은메달은 26,600, 동메달은 16,000달러의 보상금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다가 한 달에 한 번씩
경기력 향상 연구 연금이라는 이름으로 다음 달부터 이 해당 선수가 사망하는 달까지 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서 매달 최대 $890 정도의 연금이 지급됩니다. 여기에는 올림픽뿐만 아니라 뭐 세계 선수권 대회, 아시아 경기 대회, 올림픽 모두 다 포함이 되고요. 네. 월 최대 금액을 넘었을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전환을 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대기록을 세운 선수들도 있죠. 3연패라든지 3관왕 뭐 이런 주인공들에게는 또 예. 보너스의 보상금이 더해집니다. 자, 이렇게 뜨거웠던 올림픽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만 한국의 더위는 아직 끝이 안 난 것 같습니다. 폭염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네네. 이쯤 되면 좀 더위가 가실 것이다. 그런 전망도 저희들이 전해드렸는데 기온은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고요. 네, 8.15 광복절이 지나고 나면 더위에서 좀 해방될 것이다. 이런 기대가 많았었는데요. 예. 이 하루 전 반짝 기온의 변화가 있다가 8.15 광복절부터 다시 폭염의 도가니 속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번 주 안으로 더위가 끝난다는 그 기상청 예보가 지금 몇 번씩 반복이 되고 있는데 예. 그러다가 기상청이 지금 양치기 기상청이라는 그런 별명을 갖게 됐습니다. 네. 오늘도 서울의 기온은 하루 만에 올 들어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낮 기온 공식적으로 37도를 기록했습니다. 그렇군요. 올 여름 더위를 1994년 그때 폭염과 비교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네. 1994년이면 북한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던 그 여름이잖아요. 맞습니다. 22년 전에 유난히 더위가 심했던 때가 바로 1994년 여름입니다. 예. 이 올여름의 이상 폭염이 그때와 비교될 만큼 기록적이라는 건데요. 지난 6월 1일부터 시작된 서울의 폭염, 오늘까지 23일째입니다. 네. 1994년 여름에는 29일 동안 이 폭염이 계속 이어져서 예. 그때 이후로 가장 많은 것이다. 이런 보도 기사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자 2,000명을 넘었습니다. 사망자도 16명이 됐는데요. 이 30도 가까이 올라간 수온에 이 바다에 그 양식장 어패류가 집단 폐사하고 있는데 전국적인 현상으로 확대되고 있고요. 가축류 폐사, 또 화상으로 타들어가는 과일과 밭작물에 농민들의 시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자, 더위는 글쎄요, 좀 추석이 지나야지 좀 누그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민족 대명절이죠. 추석을 준비하는 분위기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의 묘를 가꾸는 벌초를 업체에 맡기는 대행업이 인기라는 소식이 있군요. 네네. 조상의 묘는 살펴야 하는데 이 바쁜 도시 생활에 시간이 없어서 못 가고 또 멀어서 못 가는 사람들이 이 전문 벌초 대행 업체에 조상묘를 맡기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이런 그 벌초 대행업이 시작된 것이 1990년대부터라는데요. 네. 이제는 좀 일반화됐다고 말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벌초 대행업을 전국 140여 곳의 지역조합과 함께 하는 그 산림조합중앙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네. 이 벌초 도움이라는 이름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해마다 이 의뢰를 해오는 고객들이 늘어서 올해는 지난해보다 2,000건 정도가 더 늘어 예. 약 한 2만 5천 개의 묘소에 대한 벌초를 하게 됐다. 이런 소식을 내놨습니다. 일가 친척이 모여서 조상의 묘 인근에 풀을 베고 또 나무를 정리하던 이 벌초. 이 참 격세지감입니다. 이런 풍경도 많이 달라지고 있군요. 네네네. 그 조상의 묘를 가까이서 관리해 줄 수 있는 농촌 인구가 줄어들었고요. 예. 또 핵가족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 조상묘를 직접 돌보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 됐기 때문입니다. 네. 사는 곳과 또 거리가 먼 고향에 있는 산소를 오가는 시간, 비용 감안을 하면은 이 전문가의 관리를 받게 되는 벌초 대행이 오히려 효율적이다. 이런 긍정적인 반응도 많은데요. 네. 반면에 이 벌초라는 것이 효성을 담아서 도리를 다하는 것인데 예. 이 직접 하는 것은 효율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 벌초 대행하는 요즘의 세태, 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런 의견으로 지적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벌초를 해주면 비용은 어느 정도입니까? 보통 그 묘지 한 기에 한 네. 번에
한 8만 원, 달러로 하면 71달러 정도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지역과 그 묘지의 위치라든지 봉분수에 따라서 그 비용은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서울통신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은 아침 2시간, 저녁 4시간 하루 2차례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또 VOA 세계 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차례로 방송됩니다. 뉴스투데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 국제개발처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농업기업인 바반고나 그리고 헬로우 트랙터와 새로운 협력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 정부는 나이지리아에서 농업 주도의 경제 성장과 민간 분야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 기아와 식량 안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구상한 피드 더 퓨처 사업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2년간 200만 달러의 자금을 연방 수도권과 7개 주에 이르는 농민 4만 5천 명이 스마트 트랙터를 구입하는 데 지원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농가는 더 나은 환경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이윤을 남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 브레워 나이지리아 주재 미국 대사관 차석 대표는 지난 7월 말 아우드 오그베흐 나이지리아 농무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념식에서 이 협력 사업을 공공을 위한 상호 투자라고 언급했습니다. 브레워 차석 대표는 또 혁신과 도전 정신이야말로 나이지리아 농업 분야의 성장 잠재력을 일깨우는 핵심적 요소라면서 미국은 이를 위해 계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필드 더 퓨처 구상을 통해 나이지리아를 비롯해 많은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해 나라들의 정부, 시민단체, 민간 분야 등과 협력하며 소규모 농업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소규모 농업인들은 소득 증대를 꾀할 수 있고 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 판로를 확충할 수 있습니다. 또 나이지리아의 젊은 농업 종사자들의 잠재력을 증대하고 사업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며 경제 성장을 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 국제개발처와 바란고나는 협력 사업을 통해 2만여 명의 소규모 농업인을 지원할 것입니다. 또 필드 더 퓨처와 헬로우 트랙터는 24,500명의 소규모 농민들이 트랙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젊은 농업인 100명의 훈련을 지원할 것입니다. 미국은 앞으로 나이지리아 정부가 보다 개선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나이지리아가 보다 시장 중심의 경제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책임감 있는 협력 파트너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코리안 서비스,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워싱턴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